안녕하세요. 오늘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비 오면 시험 안 보나요? 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5, 4번에 1, 5번에 5, 6번에 3, 7번에 2,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2, 11번에 4, 12번에 5, 13번에 4, 14번에 4, 15번에 3, 16번에 2, 17번에 3, 18번에 1, 19번에 3, 20번에 4, 21번에 4, 22번에 1, 23번에 1, 24번에 2, 25번에 4, 26번에 1, 27번에 3, 28번에 2, 29번에 4, 30번에 1, 31번에 3, 32번에 4, 33번에 3, 34번에 5, 35번에 2, 36번에 3, 37번에 5, 38번에 4, 39번에 4, 40번 2. 자, 1번 들어갑시다. 1번에 공공시설이 아닌 것을 찾으면,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 시설, 웬만한 시설은 다 공공 성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거 일부 민간이 많이 평소에 주장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저수지, 주차장, 저수지, 장사시설, 주차장, 저수지, 장사시설 요 세 가지는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누가 설치든 상관없이.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주차장인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뭐 저수지지만 행정청이 설치했으니까요. 다른 것만 누가 설치든 상관없고요. 2번에 기본계획 수립 대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기본계획이면 기본적으로 수립은 특광시장으로서 많이 한다.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으로서 많이. 그 중에서도 승인은 이제 이원화된 구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에서는 넓기 때문에 혼자 다 하는 구조죠. 누구 승인 받지 않고. 또 시장군수라면 이제 도지사 승인을 받는 그 구조. 그리고 시군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이제 두 가지밖에 있지 않습니까?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시장군수다. 다른 사람 나오면 틀려요. 이 사람만입니다. 인접한 특광시장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끌어들이더라도 그쪽 행정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이 아니고 협의해서 이 사람만이 수립을 합니다. 2번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군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인구 시군 중에서만 다른 데 생략 안 되죠. 시군 중에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입니까? 같이 하니까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3번에 특광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국장의 승인, 이게 틀렸죠. 국장의 승인 안 받습니다. 혼자 협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고 연락까지 혼자 다 하는 구조 아닙니까? 여기는. 뒤에 건 맞아요.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그럼 도지사가 이제 협의 심의를 통해서 하는. 4번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수립되어 있고 그게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를 전제로 하는 것도 인구를 떠나서. 요거는 만약에 일부를 하면 틀리죠. 일부를 하면 생략이 안 됩니다. 일부를 하면 나머지 일부에는 이제 광역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기본계획만 다 생략되면 안 되잖아요. 5번은 기본계획 위반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영의정 하는 경우는 토지 적성평가나 제2지역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아직 최근의 것이 되면 그걸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토지 적성평가 등을 기초조사 할 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5년 내에 이루어진 거.
3번은 국회법상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등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이 아니죠. 고시한 날. 지형등을 고시하는 순간에 행위자는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음 날이 아닙니다. 고시한 날에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2번 관리계획은 열람기한 제한이 없어요. 과잉계획이나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거든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언제든지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3, 4번이 이제 기득권자 보호 얘기잖아. 3번에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사업에 착수했다. 착수한 자를 보여준다는 건 공통점이고 착수에 따르면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신고도 필요 없어요. 원칙입니다. 단 4번은 예외 중에 하나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 시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가지 구역 중에 하나. 그러면은 3월 내 신고, 3월 내 특권사업자 신고. 혹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면 30일 내 신고. 그쪽 법에 나올 때랑. 5번에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도 10년 내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전분 일부가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라. 몇 년? 5년? 5년이라고 해서 이거 틀렸다고 답 찾았어요? 안 돼. 3년이지. 다 5년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그렇게 정답 찾으면 안 되지. 틀렸어요, 이거. 3년이지, 3년. 지금 관리계획 정비할 때 몇 년마다 정비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리계획 정비는 5년마다 하는 거고, 정비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도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있었을 때만 3년 내 사업이 미시행 시 3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결정으로 봐서 새로운 관리계획이 반영하는. 그래서 관리계획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5년 재검토랑 3년 미시행 구별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5년마다 재검토는 똑같은데요. 이게 옛날에 10년 했다가 이게 3년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게. 뭐 하여튼 맞추는 게 중요한가? 맞추는 게 3년입니다. 이거는. 5번의 국회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으로 올바르게 나가는 것은 1번의 중심상업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 중심상업 90, 일반상업 80, 1종 일반 60, 3종 일반 50.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이 되는. 다른 거 다 해볼까요, 이거? 자, 건폐율 법률에 의한 한도는 2, 4 친구 중에 하나다. 20, 40, 70, 90 중에 하나다. 90%짜리는 법에서 상업지역. 20%짜리는 녹지, 보생, 농자 착착 나와야 되는데 2주 만에 만났다고 다 저를 저번 주에 안 만났다고 저번 주에 공법 하나도 공부 안 한 건가? 녹지, 보생, 농자 5가지가 제일 낮은 20%. 그 다음에 보존할 땅 중에서 계획관리가 40. 개발할 땅에서 주거공업 70. 0까지 고려해야 주상 2군데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공업지역 이하로는 똑같고 법령 똑같고 나눠지든 말든. 주거지역이 70이라면 제일 비싼 준주거가 70을 받고 일반 60, 전용 50 줄어드는데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은 따로 50이다. 상업지역이 90이란 중심이 90, 일반이 80, 근린유통 처음 순서 바뀌어서 유통이 그대로 따라간다 80, 근린 70. 끝. 용적률은요,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중간에 100, 400, 500, 145 있는 거. 1500짜리가 상업지역이고 80%짜리가 보생농자 4가지만 해서 80%짜리죠. 그럼 보존활동 중에서 이제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이것이 145 중에 1, 100. 주거가 공업에 남는데 주거지역이 500, 공업지역 400. 0에서 크기 순서를 물어본다면 제일 높은 순서대로 만약에 나열을 한다면 1500까지 보는 중심상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100, 1300까지 보는 일반 상업, 1100까지 보는 유통, 900까지 보이는 근린, 500을 받는 준주거, 같은 준시 400을 받는 준공으로 내려와서 일반공업, 전용공업 350, 300 줄어들고 위에 올라서 3종 일반 300부터 시작해서 위로 250, 200, 150, 100 줄어드는. 녹지가 100인데 보조 녹지만 따로 80이다. 끝. 이렇게 했던 거. 4번, 5번 보시면 국회법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에서 보호하는 시설 알아야 되잖아요. 항만, 공항, 공용, 학교가 아니고 교정 및 군사시설. 학교 대신에 교정 및 군사시설 들어가는 거. 학교는 아니다. 2번 문화적 보존과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유지, 경관 보호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경관지구 중에 하나가 돼야죠. 특화 경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화 경관이 경관의 자연시가지 특화 중에서 특화는 수변 경관과 문화적 보존과 큰 두 가지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문화적 보존과 큰 건축물 얘기가 나오더라도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경관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보호지구 한 종류니까 이곳에 보호보존이 나와야죠. 보호보존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도 이건 특화 경관이 돼야 됩니다. 3번에 집단 철학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구역은 빼야지. 개발제한구역에만 들어가는 게 집단 철학입니다. 녹지와 비도시만 들어가는 게 자연철학이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 도시자연공구역은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들어가 있어요. 구역 중에는 이 두 군데니까. 그러나 영의 종류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4번, 5번이 방지지구 얘기하네요. 4번에 자연방지지구로 하면 사람이 안 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등이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 요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죠? 시설 개선이 아니고 건축 제한을 통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인데 위험한 곳이니까 앞으로도 건축물 짓고 들어와 살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을 할. 5번이 맞는 게 시가지라면, 시가지 방지지구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여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건축을 통제하는 건 무의미하다. 재개발에서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겠다. 4번은 틀리고 5번이 맞는 거죠. 6번의 다음 용도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됐는데 국장은 국방부 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항상 넓은 것이라 국장이 하는 것에 속하는 것은 맞고요. 또 보안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이 보안상으로 지정할 때가 이제 국방부 장관 요청이 따로 있을 때죠. 그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하나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잖아. 거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로 해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2번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산지 하나의 개발을 막겠다. 그것도 도시지역에 있는 산지 개발을. 이게 도시자연보호구역이죠. 이것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맞습니다. 원칙적 결정권자. 꼭 큰 거 아니라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아까 1번은 예외였고. 근데 요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도시자연보호구역은 개발지역과 비슷한 건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가 목적이라면 요거는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의 목적이 훨씬 작은. 산안을 공원으로 만들 테니까 공원에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여가 휴식공간에 써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 둘을 좀 구별하시는. 3번의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시가호전구역. 이렇게 시가호전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시가화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정하겠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일단 여기까지 읽은 건 맞아요. 주변 지역까지는 무질서한 시가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근데 누가 지정하는지가 틀린 겁니다. 그냥 국장이 지정한다가 아니죠.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원칙의 결정권자 중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야 돼요. 다른 얘기 없으면. 요거를 국장이 지정한다라고 표현하려면 그 앞에 시가와 중격 앞에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해 지정한다. 그럴 때만 국장. 4번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이 하는 거. 해장이 하는 거. 유일하게 넓은 건데 해장.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공유 수면뿐만 아니고 그 인접 토지까지도. 인접 토지도 역시 개발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 중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딱 둘밖에 없어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두 군데만 취락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고 했던 거. 7번에 국교법상 도심계획 시설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거. 도심계획 시설이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하거든요. 결정된 시설을. 결정됐을 때 도심계획 시설이 되면 이제 요거는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정하는
단계별 지표에다 나오는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1번 지상, 수중, 공중, 수중, 지하에 어디나 아무 곳이나 다 들어가잖아. 어느 곳에나 기반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미리 관리기로 결정해야 돼. 이 얘기면 기반서 설치는 항상 모든 기반서는 다 관리기 결정해서 설치하라는 얘기가 되죠. 이 말대로 해석하면 언제나가 틀렸어. 언제나가. 그러니까 관리기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반설이 아니에요. 기반 중에서 좀 큰 것들은 관리기 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작은 것들이라면 작은데 뭐 도시군 관리기 힘들게 그거 작은 거 하나 하는데 설치하겠습니까? 네? 작은 것들은 관리기 결정으로 설치 안 해요. 관리기 결정이 없다면 도중계 시설 사업이 아닌 보통 개발행에 따라 설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작은 것들. 뭐가 작으냐? 묻지 마시고 그건 괜히 복잡해져 너무. 혹시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무엇이 작기 때문에 관리기 결정 없이 설치하느냐?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당연히 작은 것들을 생각했으면 돼. 뭐 건물 하나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 큰 뭐 철도, 항만공항 이런 거 말고. 2번 공동과 설치했을 때 하수도관은 반드시 공동에 수용된 시설이 아니다. 뭐 1번 헷갈려도 2번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공동화 설치되면 웬만한 기본설은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임의적 수용 두 가지를 구별하자 그랬잖아. 가스관, 하수도관, 폭발 위험, 오염 문제 때문에. 가스관과 하수도관 두 가지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집어넣어야 되죠. 3번에 도중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 지상만 빠졌어.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보통의 땅 위에 설치하는 거 지상 말고 공중이든 수중이든 수상이든 지하 특수한 곳에 설치할 때입니다. 이럴 때 그 높이 깊이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되는 이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직접 국회법에서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예의 중에 하나예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보통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 기준은 이건 꼭 행정청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자로서 민간 시행자도 가능하잖아. 사업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0으로 규칙으로 보통 정합니다. 도중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이거예요. 보통이 아니고 특수할 때 설치할 때 기준. 예를 들어 고압전선을 위로 설치한다 그러면 공중에 설치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높이를 해야 되는지 그 설치 기준. 그리고 그런 특수한 게 설치가 되면은 그 땅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법률로 정해주라는 거야. 규칙으로 안 되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요.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공익목적으로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률 형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보상이 나오면 이건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 적 없죠? 요약서에는 있지만 4번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 단독주택 신축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이제 다 묶이는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2년이 안 된다. 2년 때 사업이 안 되면은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무조건 안 되고 이건 틀렸고 2년 내에 안 되는 것 중에서도 뭐 단계별 지평이 수립이 안 됐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어봤자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일반 건축물 중에서는 개축, 재축만이잖아요. 신축, 증축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틀렸지. 이렇게 단독주택 신축도 허가받아 하려면 이 2년 내가 아니고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돼서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 안 될 때. 10년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 안 될 때면 단독주택은 3층 이하지만 또 주택이 아닌 1, 2종 분생 3층 이하지만 허가받아 할 수 있고 거기서는 신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잖아. 건축 개념이니까. 응? 5번의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15년이 경과될 때까지 상해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몇 년 실효? 20년 실효. 20년 실효. 8번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하시다. 10년 미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으면 요거 매수 청구할 때 포함 제외. 포함. 같이 팔아야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실식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라도 10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실식의 인가 등의 절차가 행해졌으면 핵심 절차인 사업시행권을 땄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이 실행되는 걸로 봐서 매수 청구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매수자가 지자체일 때만, 그것도 비업무용 토지, 여기 비업무용 토지가 됐든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가 됐든 마찬가지죠. 이런 것으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중개시설채권 발행할 수 있는, 이게 도중개시설채권이에요. 돈 없는 지자체만 발행하시고, 이 경우 외에도 소유자가 원할 때라든지 이렇게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업무토를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는 게 도중개시설채권입니다. 4번 도중개시설채권의 상기한은 10년 내로 하되 최대치가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지자체가 발행한 건 다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10년 내에서 이율은 1년 만기 정기금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한가의 이율은 특권식은 조례로 정하겠죠. 구체적인 상한기한과 이율은 원래 채권의 발행자가 정하는데, 발행자가 지자체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그죠? 네, 맞고요. 5번의 도중개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의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도 맞고.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래갖고서 처음으로 긴팔 입고 났네. 처음으로. 오늘 처음 입었어요, 긴팔. 고민하다가 긴팔 입었는데, 긴팔 입고 가도 뭐 거치고 가라고 하도 그래서 그냥 후회하고 있네. 더워. 남들 보는 눈을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그지? 자, 9번 보시죠. 9번. 국회부산 도중개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도중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 내에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주소고서 불명으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어요.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이게 공시송달 규정이죠. 이렇게 사람 못 찾을 때 하는 게 공시송달인데, 이거 이용하려고 여기저기나 있는 거죠.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야 틀릴 텐데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거. 이거 2번에 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통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공법에 나오는 네 군데 수용 사용서 다 틀려요. 여기에 대한 특례가 두 가지 특례 중에 하나잖아. 원래는 그쪽에서 받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받을 필요 없죠?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잖아. 언제 여기라면은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권을 딸 때 개발법이 특이하다 그랬지. 여기라면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번의 사업시행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중개시사업에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인접한 토지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든 소유권 외의 권리 등 필요한 건 다 인접한 토지 등이죠. 그 대신 수용하거나 일시 사용해서 수용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도중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이면 수용 사용이 다 가능하지만 이건 직접 필요한 땅이 아니고 인접지죠. 인접지는 잠깐 공사하는 동안만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 아니고 일시, 이게 인접지는 일시 사용권. 아니 요거를 맞았다고 체크하신 분은 지금 후회를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 왜 1번은 안 찾았는데? 그럼 1번처럼 주소 못 찾으면 대체 어떻게 하라고? 마냥 기다려요? 사업 중단하고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4번 국공유지로서 도중개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중관리일이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국유지 공유지가 도중개획 시설사업에 필요하면 시행자라고 하면 쓰게 만드는 절차예요. 사유지도 수용되는 판인데 국공유지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매각 못하고 이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지, 무효. 아니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잖아. 시행자가 만약에 판 사람이 취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당연 무효가 돼야 이 사업에 쓰겠죠, 시행자가.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나와도 공법 네 군데에서 다 틀리죠, 그죠? 재결 신청 기한 1년에 대한 예외로서 다
사업 시행기간 내만 재개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아니고. 10번에 다음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하는 거. 자, 우리 B도시의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잖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일정 요건 가졌을 때, 개발진흥지구로서 일정 요건 가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별거 없는 거. 지구만 폐지하고 행위제한만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걸로 끝내는 거. 특히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전체의 다일 필요는 없다. 계획관리가 전체의 50% 이상 한다면서 그 대신 나머지 지역은 반드시 관리지역 중에 하나, 생산관리 보전, 보생 중에 하나야 되지.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가 어느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느냐, 위치 요건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좁은 거, 제일 넓은 거, 중간 이렇게 했던 거. 제일 좁은 게 주특계. 주거 개발이 됐던 복합 중에서 주거인이 포함되어 있던 주거랑 관련된 게 들어가 있으면 주, 특정의 특 두 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주특계. 반대로 관광휴양은 모든 비도시에 다 된다. 가장 넓어요. 그러면 주특 관광이 아닌 나머지가 중간쯤이죠. 나머지라고 해야 계획관리는 당연히 되면서 왜 중간이냐. 농림에 관련된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한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까지 가능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보전관리일 때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 중간이 된다 했던 거. 그럼 1번은 계획관리지역이 8만이고 보전관리가 2만이라면 전체 10만 중에서 계획관리가 8만이니까 80%, 딱 50% 이상에 속하면서 나머지는 보전관리 딱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은 계획관리가 60% 되는데 왜 안 돼요? 농림지역이 끼어있어서 지정할 수 없다고. 계획관리가 아닌 곳은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잖아요. 보생계 했던 거. 3번은 주거개발진흥지구지만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딱 지정이 가능합니다. 주특계. 이건 만약에 계획관리기관은 다른 지역에 나오면 이것이 혹시 지정할 수 없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 산업유통이면 관광휴양, 복주특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쯤. 농림이나 생산관리지역까지 되잖아요. 5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광휴양이니까 관광휴양 모든 비도시 다 되니까요. 오히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관광휴양이 아닌 다른 개발진흥지역을 하면 이건 다 틀리는 거죠. 오히려. 11번에 국교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아하는 행위를 찾아라. 개발의 허가 대상을 찾아라.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재치네. 그러면 목적 행위가 형질 변경이고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수단에 불과한 토속 재치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거. 만약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재치, 그러면 토속 재치 자체가 목적이니까 허가 대상이 되겠죠. 2번.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자, 우리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경미한 변경이면 변경 허가 필요 없죠?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허가. 기간 단축은 가벼운 거 허가 대상이 아니다. 얼마든지 단축해도 이건 아니에요. 3번.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 비닐하우스. 설마 이거를 답으로 찾으신 분은 없겠죠? 아니 상식적으로 해도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개발이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간이 공작물이에요. 영위자는 경면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응? 이것도 혹시 뭐 비닐하우스 자체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 그런 것이라면 허가가 돼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이면 막 송어장 같은 거 양식하는 데 얘기하거든. 큰 공작물이잖아. 그런 건 허가를 받아야 되죠. 4번에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잖아. 확대. 이게 경미한 병으로서 허가 대상이 안 되려면 5% 범위 내에서 축소죠. 작게 축소할 때만요. 기간 단축과 달리 면적은 적당한 크기의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축소라도 5% 범위 안에서 하는 축소만 경미한 것이지 5%를 벗어나서 10%, 20% 축소한다.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허가고. 확대라면 5% 범위 안에서라도 확대는 큰 거예요. 축소 중에서 5% 범위 안에서 축소가 경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농림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는다. 물건을 야외에 1호 이상 쌓아놓을 때가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회법에서 녹관자에서만이잖아. 녹지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만이죠. 주상호은 처음부터 자연환경과 관련 없고 농림지역은 영농편해상 일부로 뺐고 그랬잖아. 녹관자에서만. 농림지역이니까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12번에 국교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인데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번 지정은 특광시장소가 합니다. 이건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기반서 설치와 관련해서만 나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주로 특광시장소가 한다. 특광시장소가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특광시장소가 지정권자니까 중앙이 아니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걸치는데 그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반대가 뻔해서 안 듣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차이라고 했죠. 여기는 듣습니다. 2번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맞아요. 기반설 부담계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2자입니다. 대부분 2자가 많은데 2자 간의 1자 중에서는 두 가지. 규모 10만 이상.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기 1년. 그 둘만 10만짜리 1년짜리. 그 둘 빼는 건 다 2자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3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20% 이하 인구 증가율이 전체 특광시군보다 20% 이상 높을 때고 또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증가 얘기니까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것도 지정해야 되고요. 숫자는 그 두 가지고 여기서 지정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 또 하나가 숫자랑 상관없이 지정해야만 되는 곳이 인구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인구 때문에 기반설이 부족해서 부담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 4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 등 법령이 개정됐든 용도지역 변경 등등으로 결국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지정해야 되지만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제가 돼도 그래요. 해제되면 인구 더 늘어나. 그래서 완화나 해제되는 곳은 지정해야 되지만 강화되는 곳은 지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지역이 바뀌었다. 그러면 행위 제한이 강화되잖아요. 용적률 건폐율이 확 떨어지니까. 그럼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기존의 기반설이 남아도는데 왜 설치하느냐. 강화되는 곳은 지정해서는 안 되고 완화나 해제되는 곳에 지정해야 된다. 5번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곳이 또 2년이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데 다음 날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년이 아니고 둘 다 1년이죠. 1년. 이게 유명한 1년짜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됐으면 기반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줘야 설치하는 사업을 하죠. 후에 1년 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1년이라고 해도 기반설 부담계획이 아니에요.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은 임의적 계획이고 설치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외로서 예를 들어 동시에 지구단위 기호 지정된 곳이라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들어섰다 그러면 안 들어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섰다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필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반설이죠. 그럼 기반설 부담구에서 기반설 설치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기반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섰겠네? 그러면 기반설 설치계획은 또 수립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설치계획 수립했다면 관리계획에 또 반영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기반설은 내용으로 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여기 붙여있고 별거 아니지만 그거는 13번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오는 거. 개발법에서는 항상 개발사과 관련된 행정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하는 건데 환지기 인가권자의 시장, 구청장 하나 빼고 다 지정권자가 한다고 했는데 이 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역 지정권자란 원칙이 시도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이라는 걸 따르게 하시는. 자, 그런데 뭐 꼭 그것만 묻는 건 아니고 관련된 거 1번에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공동 지정이 아니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답니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예요. 이게 항상 일할 사람 뽑을 때는 공동 지정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개발법에서는 이 지정권자가 주로 일을 환지계획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하는데 둘 이상에 걸쳐 있다고 해서 공동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일을 할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해주면 정해진 사람이 쭉 하겠죠? 그런 논리라고 했잖아요. 2번 취락주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표로 결정곳이 되는 본다. 안 봅니다. 예외예요. 원래 도시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되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상으로는 지역상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표로 의제가 되잖아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표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세워야 사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제 안 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됐다.
B도시의 지구단위 기획이 지정된 곳에 구역이 지정됐다면 이미 지구단위 기획이 지정돼 있으니까 지구단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취락지구잖아. 취락지구는 주로 농촌 같은 데서 그 간단하게 취락만 정비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도시발과는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등으로 의지할 필요 없다. 취락지구일 땐. 3번의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는 있지만 분할할 수 있어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있다. 결합할 수도 있다. 분할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결합할 수도 있고. 4번의 도시발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그거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역 지정 제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청이나 조합이 아닌 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제한권자잖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은 제외하는 게 최소가 요청권자, 시장은 중에 요청권자 내지는 지정권자니까 제한을 인정할 필요 없고 조합만큼은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조합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그랬죠?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그래서 행정처나 조합은 제한권자가 아니고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권자고 제한할 때도 보통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한할 것 같은데 원칙이 시장구수구청장 요청권자에게 제한하는 것도 특이하고 그중에서도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지상호재를 포함한 소유자 동의만으로 끝난다.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5번의 도시발구역에서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에 임시 식재하는 경우에는 특권시장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중목의 식재라면은 원칙적 허가 대상이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임시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임시 식재라도 지금 여기처럼 경작지에 심는다 그러면 다시 허가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경작지는 임시 식재라도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작지에서 심는 것이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4번 도시발업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이 다 바른 것을 고르면 도시개발조합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거나 민법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성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니까 민법중, 사단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야 되지 조합이라서 틀린 거예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건 정비법이나 똑같아요. 여기나.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말입니다. 이건 지금 일단 5인이 틀렸죠. 그죠? 7인, 황해의 7인, 5인이 틀렸는데 다른 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항상 도시개발조합은 개발법에서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지에서는 땅을 바꾸니까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들어가서 환지받으면 되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다 틀리잖아요. 토지 소유자만이죠. 그리고 설립인가는 누구에게 받느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구수구청장의 설립인가 그렇게 바꿔서 틀리게 낼 수도 있잖아. 시장구수구청은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잖아.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야. 3번의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또는 구역 안에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게 조합 설립인가 동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또는이 틀렸지. 와죠, 와, 및. 개발법 정비법에서 면적이든 사람 수 기준은 동의 나오면 다 밑이에 및, 와, 두 동의 다 갖춰야 돼. 또는 어느 한쪽 동의로 충분하잖아요. 숫자는 맞지만 또는이 틀렸습니다. 4번의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에 대해서 여기서만큼은 감사가 대표하는 맞는 얘기고 5번의 도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하나여 조합원이다. 자, 우리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거주 상관없어요. 결격 사유도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됐든 피성년 후견이 됐든 상관없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든 임원의 결격 사유는 존재해도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다.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15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 지금 수용 사용 방식에서 조성토지, 일반의 기준은 조성토지, 그렇지 않은 원형 중에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성토지라면 일반의 기준처럼 원칙이 경쟁 입찰로 한다. 근데 여기다 예로서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항상 근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묻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 9가지가 됩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거. 아예 지문 나왔을 때 특정인에 준다는 얘기가 나와 있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도 성질상 특정인에 줄 수 있는 것 줘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 이것만 수의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추천 같은 경우는 일반 대상으로 주는 것이라 특정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서민용이라 그랬잖아. 가격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같은 조건에서 많은 사람 몰리면 추첨하는. 추첨은 일반에 주는 건데 서민용이고, 수의계약은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학교용지나 공공시설용지라고 돼 있지만 이거를 어떤 땅으로서 학교용지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로서 학교시설용지래요. 그냥 학교가 아니고 공공시설용지로서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럼 공공시설용지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죠, 그죠? 일반에 분양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설치할 자예요.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준다. 그 자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2번 실식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남아있는 시설물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라면 유지관리에 필요하면 유지관리할 자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질상. 그 자에게 줘야지 유지관리가 되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떡합니까? 그 자와 수의계약이죠. 3번의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한다. 주어는 공공시행자가, 목적어는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는 없네? 또 누구에게만 준다는 거 해석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건 무조건 잘 몰라도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일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첨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추첨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 특수한 것에 속하잖아요. 자, 우리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게 서민요소에 4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용지라고 하면 100평 이하, 330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 중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이 주택에는 뭐 임대주택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택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니까 이거 싸게 할 필요가 있다. 공공택지. 그리고 서민들이 내 직장 마련을 위한 공장용지까지. 공장용지 4가지인데 아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중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따로 하면 공공시행자가 공급할 때만이고 주택건설 용지 중에서도 임대주택건설 용지에 한해서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만큼은 다른 건 추첨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추첨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건 꼭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임대주택 쓰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시행자가 줄 때만 전제로 해서. 그때만 추첨으로 해야 된다가 특이한 겁니다. 4번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국가지자체든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공급한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민간이지만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했다면 공공 성격이 있고 지금 임대주택 용지를 공공 성격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준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자와 수익이 되는 겁니다. 토지 상환채권을 상환한다. 상환하는 토지잖아. 그럼 상환하는 토지는 채권자에게 줘야 상환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배달사고죠. 배달사고. 상환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채권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뭐 이거 외에도 뭐 협의에 응하여 토지 전부를 수행자에게 양도한 자, 그자에게 준다라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서 인접 토지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든지 뭐 공공시행자가 어떤 선정된 자에게 준다라든지 일반에게 주는 경쟁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럴 때도 다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에 다 들어간 나머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6번에 개발업상 환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됐는데 환직에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했다. 그러면 자치대사 시장허수구청인가? 요거 하나만 지정권자가 아닌 케이스잖아요. 개발법에서 요거만 시장허수구청장이 환직에 인가합니다. 이것도 행정청이 직접 시행자가 됐다면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인가하면 정확합니다.
2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는 때는 당해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환지 부지정 얘기예요. 환지받을 소유자가 내 땅에서 환지를 정하지 말아달라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만약에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임차권이 있으면 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뒤가 틀렸어요. 이렇게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환지 부지정이 아니고 입체 환지에서 반대가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 입체 환지에서 그렇죠. 환지 부정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3번의 정전수가 과소 토지 너무 작아요. 그럼 적정 규모가 되도록 환지를 늘리거나 환지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아예 작으니까 환지대에서 제외. 직권에서 환지 부지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전의 수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감환지 할 수 있고 환지를 줄여줄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4번의 환지기간 종조례처 환지의 가격 달라진 요소 다 고려하라.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으로 정하라. 4번, 5번의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지원되는 구역 안의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이건 시행자가 환지에서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시행자가 결정하되 그에 앞서 심의 전에 영의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라. 결국 해석하면 영의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은 감정평가업자 하나밖에 없어요. 공인평가기관은 감정평가업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감정평가를 시킨 다음에 의무로 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누가? 시행자가 혼자 결정한다 그랬죠? 이거잖아. 환지에서는 글쎄 성격상 시행자가 이렇게 결정하고 감정평가는 다 하지만 이건 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용 사용 방식에서 가격평가에서는 조성토지라면은 감정평가로 그냥 한다고 원형지라면 원형지 성격상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지 공급 계약 당사자인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시행자가 혼자 결정하고 이런 차이점. 17번의 개발법상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입체환지를 지정한다. 입체환지. 줄 땅이 부족해서 땅 대신에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입체환지. 틀린 것은.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의 대지 지분을 주는 게 이게 입체환지 개념인데요. 임차권자 등의 신청은 필요 없다. 맞습니다. 신청 동의 다 필요 없어요. 임차권자는 신청 동의 필요 없어요. 입체환지를 할 때는 소유자 신청으로 충분합니다. 소유자라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입체환지가 건물 주는 곳이라 건물 소유자에게 입체환지 주게 되면 그만큼 청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 받은 입체환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인데 이렇게 소유자 신청받아 하고 신청에 따라서 건물의 일부 주는 것이라 입체환지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신청받아 건물 주는 것이라면 정비법의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하나. 신청을 받으려면 신청기한을 미리 통지를 통해 알려주네요. 신청기한 또한 신청을 받아야 돼. 신청기한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주택 줄 때도 건물 중에서 주택 줄 때 한 개 주는 원칙에 대한 예외 중에서 소유한 택수만큼 다 줄 수 있는 예외. 그것만 끌어다 쓰죠. 정비법 관련 규정 준용. 하나. 또 하나는 거르는 절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도 나도 환지 받게 되면은 입체 환지 받게 되면은 환지 받을 사람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신청 당시 못해 거르는 절차가 있고요. 신청했더라도 공급 단계에서 일정 요건을 같이 하지만 주겠다. 공급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르는 절차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걸려야 되지. 주택 있는 사람에게는 거르는 절차가 작용이 안 돼요. 주택이 있다면 아무리 그 주택 가격이 낮아도 신청하는 순간 받아들여서 주택을 줘야 그 사람이 나가지 않고 살 수가 있죠. 주택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미리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21년 정할 수 있다. 이건 없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정비법이랑. 정비법에서 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 똑같은 얘기입니다. 숫자까지 똑같아요. 관련 규정 준용이죠. 3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총 종전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의 최소 공급가, 입체환지주를 건축의 최소 공급가의 70%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신청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인데 이건 왜 틀렸느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 그렇습니다.
거론 절차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거론다 그랬잖아요. 주택 있는 사람이라 이거 제외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맞아도 안 됩니다. 4번은 수도권의 과밀 1억층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구역의 토지 수에 대해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자, 이게 주택 한 개 주는 원칙에 대한 예외 중에 요거 하나만 끌어다 쓰는 거죠. 소유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예외. 그래서 과밀 1억층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구역 소유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하고 있다면 정비법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만 여기는 그 예외는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겠지. 과밀주택에 위치하면 하나, 위치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이제 소유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예외 하나만 규정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것이 요거 외에도 기숙사용도나 기숙사용도나 근로자 그 주택으로 쓰는 거, 또 공공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다라면, 공공이 소유자라면 어차피 대중을 위해서 쓸 테니까 그 세 가지는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들은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전제로 해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종주택 총 권리가액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공도의 제일 작은 금액 공도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에 주택을 줄 수 있다니까 이 정도 될 때만 주택 줄 수 있다. 이게 공급 단계에서 거론 절차인데 누구를? 주택 없는 소유자를 전제로 하니까 맞죠.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했습니다. 맞고요. 18번의 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환지처분. 여러분 환지처분하면 이제 그 그림 종전의 토지에서 환지로 언제 넘어가느냐 대부분 넘어가는데 환지처분 후 다음날 넘어간다. 유일한 예는 등기 시에 넘어가는 거 하나 예외가 있고 다 다음날 넘어가는데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거 2가지 소멸하는 거 2가지 따로 이 그림. 1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환지로 넘어가지 않고 종전토지에 남아있는 2가지 중에 하나가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잖아. 전속하니까 넘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가 지역권이잖아. 성질상. 전속하는 처분과 지역권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것이고요. 소멸하는 것이라면 환지 부지정된 토지에 존재하는 걸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이니까 넘어갈 데가 없어서 소멸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권 중에서 행사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2가지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환지 처분이 뭡니까? 환지로 넘어간다는 처분이거든요. 이것이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미치지 아니한다니까 종전에 전속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고 2번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대를 마친 데 취득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에요. 이거를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하는 것은 시행자가 아니고 매입한 자지. 매입한 자. 제가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환지든 입찰한 자든 다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는 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련 없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 등기 시행이니까 채비지 매입한 자. 매입한 자는 채비지를 산 사람이지 시행자로 산 사람이지 사업에 꼭 관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우리 채비지를 시행자가 팔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산 사람은 돈은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공사 다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은 먼저 채비지를 시행자가 관련된 사람으로서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그때 취득한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꾸고 싶어요? 앞에를 간단히 바꾸려면 시행자 대신에 매입한 자라고 바꾸든지 나는 시행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뒤를 바꾸려면 환지청구 다음날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둘 다 바꾸면 안 돼. 둘 다 바꾸면 또 틀려요.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청구 공고일에 자 우리 보류지만큼은 시행자가 취득한 게 아니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 그랬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다음날이 빠져서 틀린 거지 이거는. 환지청구 다음날 취득한다니까 관련된 사람은 공고 다음날. 4번의 지역권은 환지청구 공고일이 끝나는데 소멸한다. 이게 소멸이 맞으려면 지역권 앞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그 말이 붙어야 맞죠. 그냥 지역권만 나오면 이건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거잖아. 성질상 전속하잖아. 유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지역권은 전속합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래야 소멸하는데
소멸하는 시기는 넘어가기 직전에 소멸하니까 환지점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공고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넘어가는 기선 다음 날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사일이 없어진 그 말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5번의 청사금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에 결정해야 된다. 자, 우리 청사금은 결정과 확정 시기를 구별하시라 그랬죠? 환지처분 시에 결정을 해. 결정은 환지처분 시에 하고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이 되죠. 소유권 넘어갔을 때 확정이 되고 확정돼야 징수유보가 가능해진다 그랬잖아. 결정은 환지처분 시,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물론 환지 부지정됐다면 미리 할 수 있는 예외 있지만 19번의 다음은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바른 설명했는데 정비법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의 방향을 정하는 1번 특광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군수 빠져야 돼요. 자, 정비법에서는 대부분 자치시, 자치도, 시장수, 구청장 등 즉 시장, 군수 등 작은 사람이 한다라고 했는데 둘만 따르기 하시라 그랬잖아. 정비 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장군수, 이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 구청장 등 시장군수 등이 한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 근데 여기는 이제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군수가 빠져야 돼요. 군수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시 이상에서만 수립한다 했던 거. 그리고 이때도 수립할 때 이제 수립할 때 뭐 계획 수립할 때 구조는 앞에서 봤던 관리계획 구조랑 비슷한데 관리계획 구조랑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 시장 이상이다 그러면은 마치 관리계획에서도 특별시에서 대도시장이 혼자 다 하듯이 여기서 혼자 다 합니다. 누구 승인 안 받고. 근데 대도시가 아닌 보통의 시라면 군수는 없어졌지. 보통의 시라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이제 어지간한 특광시장 군수 빼야 되고 2번 기본계획에서는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 10년마다 수립하죠.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째 검토해요. 3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수립하기 전에 주민에게 공람한다. 14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과 차이죠. 정비계획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거 있는데 정비계획 위반할 때는 30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을 듣고 여기는 14일 이상이고 그 차이점 정도. 정비계획을 좀 더 긴 기간 동안에 의견을 듣습니다.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공람,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 지방의회가 60일 내에 답하는 것은 둘 다 똑같지만 거기서 차이가 나고 맞습니다. 4번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시장이죠. 대도시장이 아닌 보통 시장이니까 도지사 승인 안 받는 게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수립한 후에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립한 다음에 승인하면 다시 시장에 보내면 이제 시장에 공고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5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행위할 때는 국장 승인. 이게 또 틀렸죠. 국장 승인 안 받아요. 특별시, 광역시장이랑 자치시, 자치자, 대도시시장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시장 이상은 국장 승인 받지 않고 수립한 다음에 본인이 협의심의 거쳐 확정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마치 제가 도시군관리계에서 이반결정 그 원칙적 구조가 대부분 다 그 구조라고 했잖아요. 20번 하고 쉬어야 되겠지만 그냥 여기 하고 싶시다. 19번까지 하고. 오죠. 앞에 분이 좀 더